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024년 10월 7일 오후 8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축팬 378화 1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준입니다. 네, 팟캐스트 해축팬은 스포티파이, 팟빵, 플로, 네이버 오디오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치직에서 또 라이브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프닝 토크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또 저희가 오랜만에 네. 또 K리그 이제 스프링 라운드를 돌입해서 이제 정규 이제 라운드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K리그 잠깐 정리하고 가자라는 네. 의미에서 K리그 주요 이슈들 약간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게 K리그 제 담당이기 때문에 짧게 끝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네, 칼춤 한번 추셔야죠. 네. 그다음에 K리그가 이번 시즌 또 재밌어요, 사실. 그리고 맞아요. 관중분들도 뭐 야구에 밀려서 조금 이제 빛은 덜 아니, 보고 있지만. 근데 야구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네, 그러니까 네. 증가폭이나 이런 걸로 보면은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에서는 뭐 비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상대적 수치에서 엄청난 네. 성적을 또 K리그가 이뤘었죠, 저희도 이번에. 200만이 네. 넘었어요. 네. 근데 무슨 거기 그쵸. 1000만이에요. 근데 사실 그건 감안해야 될 게 야구는 에브리데이 스포츠잖아요. 아, 그렇네. 팀당 144경기를 하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물론 야구가 1000만을 넘은 건 말도 안 되는 숫자긴 하지만 K리그의 약진을 저는 상당히 좀 인상 깊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야구가 1000만 갔다니까 뭐 우리는 나는 올 밀리는 시즌에 느낌이야. 되게 이슈적으로 호재도 많았어요. 어. 뭐 일단 링가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양민혁 선수 같은 신예들의 등장도 있었고 이정효 감독 같은 이제 감독들도 좀 관심을 많이 받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좋지 않은 사건이겠지만 홍명보 나가고 막 하면서 네, 그때 뭐 좀 안 좋은 뜨겁기도 얘기도 했고요. 있고. 네. 아, 뭐 그거 홍명보 그리고 K리그랑 연관이 있구나. 네. 크죠, 연관이. 네, 그래서 연관. 뜨겁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K리그 이슈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네, 질문 주세요. 뭐 네, 제가 그래서 몇 답변하겠습니다. 가지 주제를 갖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네. K리그 순위표를 보면 아마 한 몇 시즌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 하고 느낄 게 김천이 지금 1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네, 뭐 상무죠 이게? 네, 울산과 함께 김천이 올 시즌을 잘 하고 있는데요. 뭐 김천이 잘하는 거는 조금 예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1, 2위를 다툴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그러니까 상위 스플릿 정도는 몰라도 1, 2위를 다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진짜 아무도 없었지 않았어요. 뭐 상스는 갈 수 있어도 1, 2위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네. 왜 일단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첫 번째로는 뭐 시즌이 시작하기 전 전역자가 생기기 전까지는 멤버가 굉장히 좋았어요. 뭐 항상 김천 그 주요 루트잖아요. 전역자 딱 생기기 전까지 엄청 잘하다가 이제 전역자 생기고 여름에 좀 힘들어지고 선수들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신병들 몸 상태 안 좋고 이러면서 이제 쭉 이게 떨어져서 이제 어느 정도 애매한 이제 순위권에 위치하는 흐름이었는데 어쨌든 근데 지난 시즌부터는 그 흐름을 좀 극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나는 상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기는 되게 세. 아하. 근데 또 몇 기는 약해. 뭐 이게 그렇죠. 네. 반복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그 개막할 때는 센 멤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개막하고 이제 전역자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멤버가 좀 약한 거 아닌가라는 좀 예상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멤버가 오히려 더 밸런스가 더 좋다. 물론 이전 멤버도 좋긴 하지만 밸런스가 나쁘지 않다. 이번 멤버들도. 핵심 선수는 좀 누구라고 보이시나요? 야, 이동경. 야, 이동경은 와, 다시 유럽 괴물이다. 네. 이 정도면 유럽을 가야 돼. 이거 한국에 있기 너무 아쉽습니다. 진짜 이동경은 전역하자마자 군침을 좀 흘리고 있는 팀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는 선수 중 하나입니다. 지금 리그 기준으로 22경기 11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울산에 있을 때도 되게 잘했잖아요. 네. 시즌 초에. 근데 그렇게 그 울산의 빈자리를 느끼게 했던 이동경이 김천에 와서도 이제 계속해서 에이스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뭔가 K리그의 판도를 뒤흔드는 선수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이동경 선수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훈련 한번 갔다 왔어. 한 달을 쉰 거야. 그렇죠. 군사훈련을. 군사훈련을 하느라 또 한 달을 쉬고. 그리고 사실 군사훈련 하면 이제 군사 훈련하는 기간 그 다음에 그 뒤에 한 달도 사실상 거의 이제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고 또 특이한 거는 사실 상부라는 특수함 때문에 뭐 병장분들이 많이 뛴다거나 이게 뭐 병장이 많이 뛴다기보다는 경기력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동경 선수는 몸이 좀 회복되자마자 바로 일병이어도 바로 뛰는. 아하.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번 주말 경기에서 이제 스플릿 들어가기 전 마지막 라운드죠. 네. 경기에서 이제 울산한테 지면서 조금 멀어지긴 했습니다. 우승 경쟁에서. 이게 1-2 싸움이었는데 이게 이 경기 참 아쉽게 됐어요. 어쨌든 울산이 그래도 이제 김판곤 감독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막강해졌거든요. 그렇죠. 사실 좀 특색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홍명보 감독 시절에 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김판곤 감독님 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울산이 승점 61점으로 1등이고, 그다음에 김천이 이제 56점, 강원이 55점 이렇게 뒤를 쫓고 있는데, 뭐 스플릿 라운드라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일단 울산이 좀 유리해 보이는 네. 상황이긴 합니다. 뭐 왕권에 도전하는 자를 처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처단 잘했다. 아 여기에서 이겼으면은 또 이제 김천이 네. 순위를 뒤집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더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승 경쟁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경쟁이죠. 아챔 중요하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가 이번 시즌부터 또 개편도 되고 또 돈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되게 또 중요해졌고, 그리고 이제 아까 더해서 김천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또 김천은 아시아 리그는 못 나가잖아요. 라이센스가 네. 없어요. 그다음 명령권이라는 표현이 맞나? 어쨌든 라이센스가 없어서 김천은 어차피 1위를 해봤자 이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김천이 상위권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티켓이 한 장 내려온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또 중요할 것 같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가 그래서 한 5위권까지는 또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도전하는 그런 순위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FA컵이 지금 포항과 울산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울산이 만약 포항도 상위권을 위치하고 울산도 뭐 지금 우승권 하고 있으니까 둘이 뭐 우승도 하고 갑자기 FA컵도 이겼어. 이러면은 이제,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한 5등까지는 이제 뭔가 ACL2라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리그의 판도인데, 4등까지밖에 안 되지 않나? 떨어져도? 5등 이제 현재 순위로 보면 이제 김천이 있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진짜네. 쭉쭉쭉 내려오면 이제 5등까지도 이제 이론상으로는 ACL2까지 그러네. 가능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또 2위인 김천 상무가 56점인데 6위인 수원 FC가 49점이에요. 그래서 또 뒤집어질 수 있는 충분히 격차가 되기 때문에 뭐 상위 스플릿에 위치를 한다면 누구든 아시아 리그로 갈 수 그쵸. 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스플릿의 있습니다. 매력은 맞대결이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계속해서 강팀들끼리 맞대결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경기가 6점짜리 경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진짜 한 이번 주에는 여기가 2등이었는데 다음 주쯤에는 4등 가 있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이제 아침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상스가 더 재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 상스는 그래도 마음이 이미 다 놓여 있습니다. 뭐 시즌이 이제 또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좀 사실은 힘이 많이 빠졌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안 좋아. 이제 뭐 일단은 손준호 사태 이후로부터는 이 완전 힘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보니까 김은중 감독이 인터뷰를 이렇게 내용을 쭉 봐도 힘들어. 뭐 여기는 뭐 지어 짤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손준호 사태뿐만 아니라 손준호 사태 이전에도 이미 뭐 이승우 선수도 이적하고 건경원 선수도 나갔고. 그래서 주요 선수들 빠진 상황에서 이제 그나마 있던 손준호가 큰 일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더블로 온 거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 이제 수원 FC를 가장 그래도 힘이 되게 했던 선수는 안데르손 선수거든요. 네. 지금 안데르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도움 1등. 도움 1등. 그리고 드리블러의 능력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떤 루머에 의하면 중국 쪽에서 이미 땡기고 있다. 중국에서 이미 이렇게까지 잘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는 아무래도 이제 수원 FC를 제외한 팀들이 뭔가 경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은 조심스럽게 드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하나 또 이제 남은 게 하위 스플릿 쪽에는 이제 강등 이슈가 있는데 하스가 여기 중요해.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뭐 다른 팀들은 그렇다 치는데 갑자기 이상한 팀이 하나 있어요. 일단은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가 말했지만 상스는 뭐 아침 나가면 좋긴 하지만 이미 그쵸. 마음이 좀 놓여 있어. 그래 여기는 약간 많이 해이해졌어? 가요. 많이 가서 괜찮아. 괜찮아. 우리 뭔가 이제 아침에 뭐 위로 올라가냐 아래 내려가냐 이 정도의 느낌인데 지금 사실 하스는 피 터집니다. 하스가 재밌어요. 하스가. 아예 가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K리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세 팀이 강등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두 팀도 플레이오프 가잖아요. 일단 뭐 K리그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저의 개인적인 아쉬움은 강등 팀이 너무 많다. 왜냐면 세 명이 갈 수, 세 팀이 갈 수 최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12개 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4분의 1이 강등될 수도 있다는 4분의 1이 거잖아. 강등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하스가 좀 재밌기 때문에 제가 하스를 총 한번 다뤄볼게요. 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골이 안 터져요. 근데 뭐 사실- 답답해. 근데 여기는 뭐 리그보다는 아무래도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챔피언스를 좀 집중을 그러니까 좀 아마 하지 않아. 왜냐하면 뭐 강등권과는 승점 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경기력으로 봤을 때 뭐 갑자기 강등권으로 내려가거나 이러기 또 쉽진 않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강주가 이 인천과의 그 승점 차는 좀 나거든요. 문제는 10위권 전북과는 살짝 좀 애매해. 그러니까 6점 차라서 뭐 안심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하면 다 맞대결이기 때문에 두 번 지면 두 번 지면 또 몰라. 근데 문제는 강주는 아챔을 하고 있어가지고 일정도 빡빡하네. 일정도 빡빡해. 근데 심지어 지금 잔디 사태 때문에 용인 미르에서 아챔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강주는 지금 엄청 바쁩니다. 근데 경기력만 봤을 때 솔직히 강등이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광주 강등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문제는 골이 안 터지니까 음. 이게 미칠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또 이제 광주가 아챔에서는 또 안정적인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아챔의 힘을 빼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잔디 있잖아요. 잔디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강주. 네네네. 잔디가 좋으면 강주는 좀 잘할 것 같아요. 광주는 뭐 해외 그래서 축구처럼 여기는 하죠. 오히려 원정 가면 경기력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골을 못 넣는 이유가 있었어. 일본에서 개 잘하던데. 잔디가 문제였어 지금. 근데 용인 미르가 또 잔디가 또 괜찮거든요. 네. 국가대표 경기도 하잖아요. 네, 거기서. 제가 어제 또 보고 오기도 했는데 잔디 괜찮기 때문에 또 아침 가서 용인 미르에서 경기하더라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한데 강주는 제가 정도를 봤을 때 뭐 5점이 위험, 그 1점이 괜찮다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한 3점 정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모른다? 왜냐면 밑에 얘기를 해보면 전북과 대전이 있기 때문이. 그렇죠. 언제든 올라올 수 있고 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음 이제 넘어가면은 제주, 대구 뭐 이 팀들을 좀 네. 세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쭉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 제일 위기입니다. 솔직히 네. 말하면 일단 순위는 8이긴 해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주가요 이번 시즌에 2무밖에 없어. 2무. 남자의 그죠. 팀이에요. 남자의 남자의 팀. 팀이에요. 지거나 이기거나. 근데 여기는 득실차가 왜 이러나? 마이너스 17인데요? 여기 문제예요. 왜 제가 제주가 저는 사실 사적으로 어떤 생각하냐면 제주가 제일 위험하다. 왜 그러냐면 제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원래 이 시즌에 조금 잘했어요. 맞아, 홈에서 원래 잘하고 섬팀들이 좀 홈에서 강한 경향이 있죠. 어디 나라 가든. 원정에서 약하다. 그리고 김학범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홈에서 강할 것이다. 실제로 좀 이러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부상자가 조금 생기기 시작하고 뭔가 골이 안 터져. 계속 이 팀은 골이 안 터져.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게 전술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뭔가 김학범 감독의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라는 포인트들이 있지만 뭔가 변화는 좀 없고 이런 답답함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어제 경기를 보고 생각이 좀 바뀌긴 했는데 그 전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여긴 플레이오프 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제주 플레이오프를 가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위험했어요. 예, 제주 지금 좀 위험하다. 근데 이제 일단은 뭐 강등권과의 승점 차는 4점이라서 조금 여유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근데 또 이제 6점도 애매하고 4점도 애매해요. 4점이면 사실 한 번 지면 다시 위기야. 그나마 이제 이번 주말에 대전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크게 좀 전화위복이 되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득점이 너무 안 터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무너지는 경기도 빨리 무너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약점이 있는데 일단은 뭐 지금 순위 자체는 조금 이제 앞서고 있긴 합니다. 네. 다음 뭐 대구 넘어가면 대구는 뭐 일단은 이번 라운드에서 엄청나게 드라마를 극적인 경기를 하면서 치고 올라왔어요. 와, 이게 사실 전북이 상승세였어요. 전북이 요즘 나쁘지 않아. 전북은 전북 되게 잘해요. 사실 전 여름까지만 가도 설마 일이 벌어지나? 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뭐 거의 다이렉트 강등도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긴 했죠. 근데 이제 김도현의 축구가 조금 자리 잡았다. 자리 잡았고 또 과감하게 아챔을 우리는 2군을 버린다. 내보낸다. 근데 2군을 내보낸다. 여기 또 아챔 2 가면 잘해요. 여기 그 팀들이 약해. 네, 맞습니다. 너무 약하더라고. 나는 생각한 것보다 약해. 그래갖고 이 팀 정도면 2군 내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북이 상승세였는데 대구가 진짜 에드가 세징이야. 이 언제적이야? 이 조합은 진짜 동상을 차려야 돼. 와, 에드가가 어제 한 80 몇 분 났어. 그러니까 경기 이제 거의 골 먹히고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에드가가 캐리를 해주네. 두 골에 관여가 됐어요. 한 득점도 해주고 어시도 해주고. 그래서 뭐 일단은 시즌 초반만 해도 거의 대구가 굉장히 무기력한 상황이었는데 맞아. 뭐 감독 교체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쓰면서 일단은 기어 올라왔습니다. 박창환 감독이 이제 대학리그에서 홍익대학교에서 왔는데 사실 홍익대학교에서도 이 감독이 그렇게까지 좋은 평가를 받았느냐 했을 때 의문점 좀 갖고 있는 대학 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었는데 대구는 지금 분위기가 살짝 야 이거 세징이야? 내가 한번 다시 보여줘? 지금 세징이야 평점 보잖아요. 푸무 들어가면 제가 오늘 한번 봤어요.
미쳤어요. 그냥 세징야예요. 대구는 세징야. 동상 차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분위기 자체는 대구가 최근에는 좀 올라온 상황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동상 못할 것 같으면 거리를 만들어라. 세징야 거리. 진짜 필요합니다. 세징야 사거리 필요합니다. 예. 그 정도로 세징야 잘해주고 있다 대구. 그렇죠. 그렇다. 이제 다음 팀이 전북인데 이게 전북이 지금 승점 37점으로 10위. 그래서 지금 순위가 유지되면 플레이오프로 가고 이제 강등 다이렉트 강등권이 인천과는 이제 5승점 5점 차입니다. 네. 자 전북 같은 경우 그리고 밑에 대전도 같이 얘기할게요. 아 네. 야 여기는 스쿼드 빵빵. 왠지 안 나갈 것 터질라 같다. 그러죠. 스쿼드 어. 빵빵이 아니라. 진짜 아니야 빵빵이야. 이중 왜냐면 여기는 멤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아요? 멤버 근데? 너무 좋은데 심지어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김두현호가 자리 잡았어. 아. 그 빡빡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강주가 뭐 3점 정도 된다, 뭐 제주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전북이 질 것 같지 않아. 어제는 네. 사고였어. 전북이 그도 그럴 것이 마지막 패배가 8월 9일이에요. 오. 8월 9일 강주한테 0대1로 패배한 이후로 2달 동안 패배가 없었는데 이제 이제 어제 거죠? 좀 사고를 당한 거라고 볼 수 어제는 있겠죠. 사고라 봐야 돼. 이 정도면 세징야 너무 잘했어. 세징야도 잘했지만 에드가가 너무 폭발했어. 근데 대전도 그런데 아니 황선홍 감독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왜 잘해? 진짜 잘해요. 이게 이 일본의 코치를 데리고 왔어요. 네. 그 뒤로 잘해요. 뭔가 황선홍 감독이 뭔가 내려놨어 자신을. 아 일본의 코치한테 맡긴다 모든 것을. 근데 잘해. 그러다 보니까 대전 같은 경우도 어제 지긴 했지만 네. 그래도 대전이 멤버도 빵빵하고 그리고 마사와 함께 역시 대전 하면 마사거든요. 마사와 네네. 함께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또 득점까지 일어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둘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플레이오프 가 있잖아요. 두 팀이 안 될 것 같아. 둘 다 바뀔 것 탈출할 것 둘 다 같다. 탈출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위 팀들 뭐 제주나 대구 쪽이 좀 위험하다는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다음이 이제 인천인데 인천이 이제 가장 좀 상황이 안 좋고 지금 승점도 가장 낮긴 하지만 상황도 좀 제일 안 좋다고 봐야겠죠. 인천은 5점 만점에 6점 줄 거 싶어요. 이거는 5점 만점에 6점이요? 6점이에요. 이미 위기도 넘어갔다 이거는. 비상사태다. 조졌다. 이게 힘들어요. 이게 정말 스쿼드도 그렇고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 인천은 지금 여기도 감독 최영 감독이죠. 네. 근데 잘랐죠. 감독은 조성환 감독인데 조성환 감독 얘기를 좀 하자면 부산에서 또 잘해. 그러니까 잘리고 갔는데 이제 거기서 잘하죠. 네. 난 그것도 특이해. 근데 인천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인천이 제가 인천의 이 생존한 느낌 있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고사도 그렇고 제르소도 돌아오긴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멤버들이 이게 인천이 떨어지면 진짜 아쉬운 팀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뭐 아까도 말했지만 위에 뭐 전북, 뭐 대전 이런 팀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초에 더 위로 가면은 이제 뭐 제주나 이런 쪽은 승점 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좀 이제 탈출이 이게 힘든 상황이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하스에 갔을 때 최대한 비겨야 된다. 왜냐면 이기긴 정말 쉽지 않아요. 대전, 전북 상대로 근데 이긴다. 비기면 승점이 안 비기면 좁. 승점이 안 줄어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비기면 승점이 안 좁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육무에도 강등권 탈출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주와 대구는 잡아야 된다. 제주, 대구 잡고 강주 상대로 비길 정도 해야 된다. 이기면 땡큐다. 강주 상대 이기면. 그래서 결국 이제 제주 대구전에 좀 목숨을 걸어야 된다. 걸어야 네, 된다. 그렇죠. 세징야를 무조건 막아야 된다. 아니, 하고. 근데 이제 요즘 하는 거 보면 그럴 것 같진 않은데. 근데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인천이 대구랑 6점 차이거든요. 이거 뒤집히려면 사실 5경기에서 3승 2무 3승 2무는 해야지 뭔가 부족해. 탈출을 할 것 같은데. 3승 해야 다른 팀들이 승점 못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인천이 생존하는 타이틀을 네. 이번에 지켜낼 수 있을지가 지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거의 지금까지 맞았던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아닌가. 보면 이 위기일 때 나타나는 영웅들이 있어요. 세징야 같이. 세징야. 진짜 세징야는 동상을 차려야 돼요. 이거 지금 사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세징야 너무 잘해 요즘. 근데 무고사야 되거든요. 인천은. 그쵸. 무고사 맛이 아니면 없어. 제로 서야 되는데 무고사가 그 맛이 안 나. 맛이 안 살아. 근데 일단 골 수는 많긴 하거든요. 득점 공동 1위긴 합니다. 일단. 근데 이 무고사가 어디서 골을 넣었냐면 인천이 좀 하위권 팀들 상대로 할 때 무고사가 한 3골 넣어요. 이래갖고 좀 스탯이 조금 세탁이 좀 들어갔다. 됐거든요.
그래갖고 좀 애매합니다. PK도 좀 차는 편이어서. 예. 근데 인천이 좀 잔인한 게 최근 4경기가 다 상스팀이었어요. 이게 그것도 김천, 있네. 울산, 포항, 강원을 만났거든요. 빡빡하긴 근데 하다. 1무 3패로 이제 졌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하위 스플릿 가기 전에 이렇게 기세가 확 꺾인 채로 들어가면은 약간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뭔가 페널티를 안고 가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 것 같아가지고 좀 이런 순위 경쟁에 있어서 많이 불리한 위치에 확실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인천은 무조건 반등이 필요해요. 뭐든 간에 무고사가 터지든 아니면 제로소가 터지든 둘 중 하나. 지금 제로소가 외국인 연봉 1일 거예요 아마. 근데도 네, 그렇죠. 제로소가 부상 이후로 폼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딱 누가 꼴찌할 것 같습니까? 인천이요. 그러면은 플레이오프 두 저는 팀은 사실 제주하고 제주 대구? 대구로 밀고 있어요. 제주 근데 대구. 대구는 살아남을 것 같아요. 세징야기 때문에요. 난 플레이오프 가도 산다. 가도 산다. 왜냐면 세징야가 미쳤어요, 진짜. 근데 가끔 저는 플레이오프 한 자리가 좀 애매해요. 뭔가 전북과 대전 둘 중 하나도 조금 하나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는 제주는 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주가 진짜 제주가 플레이오프에 가면 진짜 위험하다. 네, 진짜 위험. 그리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K2 얘기까지 해갖고 K2가 진짜 재밌습니다. 지금 하스하고 K2만 보시면 돼요. 네. K2 얘기를 잠깐 하면 제가 왜 제주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주 같은 경우는 득점이 계속 안 터지거든요. 최전방에는 유리 조나탄 선수가 득점도 계속 못 해주고 있고 외국인 선수들이 못하는 좀 잘하는 선수들이 좀 있긴 있는데 터져주질 못합니다. 근데 이랜드 같은 팀,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이 서울 이랜드라는 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수원 FC 있었던 분이죠. 그분의 가장 단점, 수비가 안 돼요. 수비가 안 된다. 장점, 골은 많이 잘 넣는다. 넣는다. 기가 막히게 넣는다. 수원 FC가 그때 최다 실점 실점하고 기록 세우고 그랬잖아요. 잔류했어요. 근데 득점도 개쩔어요. 네. 그러니까 김도균 감독은 공격, 득점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다. 김도균 감독이 이길 수 있는 감독 없다. 왜냐면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김도균 감독과 최용수 감독을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 최고의 팀은 감독이야. 최고의 팀이에요. 이거는 국가대표 감독 해도 돼. 이 정도면. 그래서 K2가 지금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그래서 사실 플레이오프에 어떤 팀이 올지도 좀 예측이 안 되고 아직 우승 팀도 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인데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치고받고 하면 이제 지쳐서 더 못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경기력이 좀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력 자체는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러다가도 결국 K리그 1이랑 2랑 만나면 결국 1이 이기는 원이 그림이 이겨야 돼.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냥 상대적 말고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번 시즌에는 K2도 좀 기대해볼 만하다. K2 네. 요즘 너무 재밌고요. K2 얘기는 그냥 제가 간략하게 쭉 할게요. 1등 안양이에요. 안양이 지금 같은 경우 지금 1등은 이제 다이렉트 다이렉트 승격이죠. 승격이에요. 안양 같은 경우 지금 3연패했습니다. 지금 3연패. 오. 3연패 위기야. 그것도 심지어 지금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팀들 다 졌어. 이랜드, 수원. 충남, 원래 수원, 삼성까지. 조금 앞서 있었는데 네. 많이 좁혀졌어요. 지금. 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야 확정. 이미 확정. 져도 돼. 이랬는데 네. 3연패 이제 아니에요. 분위기가 바뀌었어. 확정 아니야. 위험한데 이거? 네. 왜냐면 분위기가 너무 꺾였어요. 일단은 안양에 야구란 선수가 있는데 야구 선수 그 야구랑 다른 선수죠. 그죠. 네. 울산에 있는 야구랑 네. 다른 선수입니다. 야구 선수가 모친상이 좀 있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팀 분위기 좀 그렇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수선하다. 그리고 주요 선수들, 그러니까 수비진의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조금 이탈하고 있다. 그래서 시즌 아웃이 됐다. 어제 김영찬 선수, 이제 주전 센터백 중 하나인 김영찬 선수도 지금 어제 햄스트링 잡고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다. 살짝 안양 위기인 상태고 이번 시즌에 안양이 승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제 저는 사실 안양 같은 팀은 올라와야 된다 보는 팀이거든요. 전통과 역사가 그렇죠. 여기가 이제 사실 그 FC 서울이랑 해가지고 또 더비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제 이 지지대 더비를 했는데 수원 삼성과 팬들이 엄청 많이 왔죠. 1,200명이 왔어요. 여기가 사실 이제 안양과 이제 수원의 대결이 이제 사실 슈퍼배치의 원조격인 그런 더비죠. 이 미르 스타디움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 10,000명이 처음 넘겼어요. 처음 넘겼는데 그럼 안양 쪽도 결국 이제 인구수 자체는 확보가 잘 돼 있고 이제 그분들이 많이 와주시기만 하면은 또 경기장에 많이 이제 채울 수 있는 숫자 정도는 동원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안양의 좀 특이점은 시장님이 이제 구단주죠. 네. 다른 팀들과 다르게 시장님이 축구 팬 광팬입니다. 매일 보러 오시고요. 그러니까 여타 좀 시민구단은 좀 다른 점이 있다는 점. 심지어 이제 최대호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시장하는 이유. 안양 구단주를 하기 위해서다. 그 정도다?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맞아요.
이거 뉴스 같은 거 찾아보세요. 그냥 이분은 정말 구단주 하고 싶어서 시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안양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FC 서울과 그런 더비 관계도 있고 음. 뭐 그리고 이제 수원 쪽과의 또 더비 어, 관계도 그죠. 있고 그리고 뭐 어쨌든 관중 확보도 좀 잘 되는 팀이기 때문에 또 K리그 1의 흥행에 또 이바지를 또 할 수 있는 팀이기도 하네요. 네, 그리고 안양 또 축구 전용구장 만들려고 지금 노력 많이 축구 하고. 전용구장. 네. 그래서 만약에 승격을 하면 더 좀 탄력을 그죠, 받겠죠. 탄력받겠죠. 그리고 이제 충남 아산 김현식 감독 와 대단합니다. 김현식 감독 진짜 대단한데 일단 외국인은 잘 살리는 감독 중 잘 살렸어요. 이번에 호세라는 선수. 이 예전에는 호세. 수원 FC에 몰래알로 입단을 했는데 여름에 이제 나갔어요. 충남 아산으로 갔는데 이 선수가 좀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뭐 어. 여기 K2 같은 경우는 이제 K1도 뭐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외국인 여기- 농사가 예, 진짜. 예. 예. 여기는 외국인이 공격을 거의 다 하고 그다음에 좀 나머지 선수들이 이제 미드필더나 수비 쪽에 좀 단단함을 형성해 주는데 결국 이제 뭐 1등부터 한 5등, 4등까지는 결국 외국인 빨로 있다. 네. 네. 그것도 있고 또 이제 주니어 선수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충남 아산 같은 경우 팀적으로 너무 준비가 잘 돼 있습니다. 네, 팀적으로 너무 단단한 팀이고 김현식 감독이 굉장히 잘 팀을 만들었다 하고 이 팀이 이제 1라운드 때 좀 난리가 있었잖아요. 아, 정치적 그쵸. 이슈가. 유니폼. 네. 그러니까 이 첫 1라운드 홈 경기인데 갑자기 빨간색을 입으래. 그렇지. 서드를 갑자기 입는 거야. 그렇지. 시즌 시작하자마자. 그렇지. 무슨 이유야? 하지만 그 이유가 맞았다. 뭐 어쨌든 뭐 좀 논란이 있지만 또 성적이 잘 나오니까 또 위쪽에서는 또 좋아하신대요. 네. 아 진짜요? 우리의 팀 컬러를 찾은 건가요? 정말 이게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으로 가면 뭐 부산도 있고 서울 이랜드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뭐 결국 이제 이 팀들 중에 한 팀이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그죠. 그렇죠. 올라와서 대결을 할 텐데 결국 이제 이 세 팀 중에 누가 올라오더라도 조금 재밌는 매치. 그리고 이제 혹시나 승격이 된다면 뭐 어쨌든 부산도 부산 해야 돼. 부산 너무 안 영향력이 됐어. 있는 팀이고 그다음에 서울 이랜드도 뭐 결국 하면 네, 대박이지. 영향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무슨 이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서울에서 경기를 못 하고 있지만 근데 이 서울로 이제 돌아올 거니까 두 네. 팀은 공통점이 좀 있죠. 기업 구단이에요. 네. 어허. 기업 구단 그리고 일부 감독 출신들이 다 하고 있어요. 김도균 그렇죠. 감독, 조성환 감독. 네. 이 두 감독도 이제 특색이 있는 감독이거든요. 조성환 감독 엄청난 뭐 수비라는 표현은 좀 그러지만 조성환 감독 그래도 수비적으로 굉장히 잘했다는 감독이고 김도균 감독 그냥 공격 1타 공격 1타기 때문에 두 팀도 되게 매력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쯤 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정리하자면은 뭐 하위 스플릿에 있는 팀들을 엮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매치업이 나오든 좀 승격 플레이오프는 굉장히 흥미롭지 빡빡할 않을까 것 싶고 같은데요. 정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2부에서 제일 유명한 팀이 지금 수원 삼성이잖아요. 수원 삼성. 좀 상황이 어떤지 잠깐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는 14연승 연승이라는 표현이죠. 무패. 14무패 정도를 쭉 이어나가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로빈 이후부터 3로빈 초반까지 흔들리고 있는데 일단 어제 안양을 잡긴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좀 현장 분위기 좀 보니까 어느 절반 이번 시즌 정비했다 생각하자. 근데 정비했다고 하기엔 지금 거의 승격 플레이오프권과 한 경기 차라서 근데 아직 정리하기 좀 이르지 않나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렵다 플레이오프로 가서 가도 안 돼? 가도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승격에 대한 희망이 좀 줄고 있군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 겸기훈 감독 체제 때 5연패를 했고 그때 좀 타격이 있었고 변성환 감독 체제 때도 14무패라 했지만 무승부가 많았어요. 무승부가 좀 많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공격수들의 득점이 좀 부족합니다. 뮬리치가 최다 득점일걸요 아마. 근데 뮬리치 뭐 우리가 뮬리치 다 알잖아요. 뮬리치가 2부에 있는 선수인데 다 알잖아요. 뮬리치가 밈의 대사잖아요. 근데 뮬리치가 9골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좀 아쉽다. 그리고 지금 스쿼드도 이제 1부 리그 선수들과 비교해봤을 때 아쉬운 부분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다음 시즌에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반. 네. 아직 남았다. 근데 그래도 이제 결국 여기 플레이오프를 뚫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건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정리해 보면 4경기가 남았어요. 수원 삼성이. 근데 남은 일정들이 위팀이야. 위팀을 잡으면 뭐 플레이오프는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있다. 플레이오프를 가더라도 이제 1부 리그 팀과 붙었을 때는 좀 전력 자체로 봤을 때는 이제 뭐 떨어진다. 부산 뭐 서울 이랜드 이런 팀들에 비해서는 좀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죠. 일단 지금은 뭐 승점 벌어놨으니까 그쪽에 밑쪽에 벌어놨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변성환 감독이 조금 모자라요. 잘 나가다가 모자름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 이분 처음에 들어오고 나서 막 그 유튜브에 라커룸 대화 같은 것도 뜨고 카리스마 있고. 근데 이제 보니까 제가 그 수원 삼성 2부에서 하는 걸 또 보니까 2부는 그냥 늪이에요. 진짜 특이한 게 뭔지 알면 왜죠? 이날의 경기 왜죠? 갑자기 져 있어. 경기 결과 보면 져 있어. 근데 이게 수원 삼성만 그런 게 아니야.
이랜드가 갑자기 안산한테 져 있어. 어. 뭐 이래요. 이거 혼돈이야 뭐. 근데 제가 이제 좀 데이터를 좀 보니까 K리그에서 다이렉트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패 이상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올 시즌 좀 특이해요. 안양이 9패죠 지금. 안양이 9패다. 안양이 9패인데 그리고 수원 삼성이 10패예요. 그러니까 되게 9패 10패 다 이래요. 타이트하네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거 밑에 청주라는 팀이 있어요. 청주가 지금 10패일걸요? 그래서 되게 빡빡하다 지금 K2가. 그래서 뭐 약간 청주 8패인데요. 뭐- 8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약간 잉글랜드에 있는 약간 챔피언십 느낌 해서 네. 좀 빡빡하게 K2도 잘 진행이 되고 뭐- 있고 결국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제 리그 다 끝나고 결국 네. 플레이오프에 어떤 팀이 오느냐 그리고 그렇죠. 리그 1등 팀이 누가 되느냐 이걸 좀 경기 이제 시즌 다 끝나고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하는 얘기하면 왜 늪이냐면 이런 팀들이 있어요. 김포, 청주 내려서거든요. 내려서요. 아예 뭐 안티피플이라는 단어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축구를 합니다. 왜냐면 자기도 승점 벌려면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스쿼드가 좀 약하니까. 이러다 보니까 늪이 계속 생겨요. 그러니까 2부 떨어지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1부 리그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또 아까 인천의 강등을 예측하셨고 또 그리고 제주가 위험할 수 있다 말씀하셨는데 혹시 1등 예상팀 있습니까? 안양이 갈 것 같나요? 저는 안양 갈 것 같은데 어제 져가지고 이게 저는 근데 저는 안양이 유리하다고 보는 게 승점 3점 차이기도 하고 네. 항역이 덜해가지고 맞아 2등 팀에 덜해서. 비해서 근데 지금 분위기가 워낙 좋아서 주전급 그 자원들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그럼 A매치 또 정비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면 이제 제주를 플레이오프에서 떨어뜨릴 만한 그 하나의 다크호스 팀 이랜드입니다. 이랜드다. 부산도 괜찮아요. 부산 아니면 이랜드 괜찮아. 그래서 결국 김현식 감독은 팀이 괜찮은데 스쿼드 차이가 좀 있어갖고. 결국 아무래도 기업 구단이 조금 더 스쿼드 자체가 빵빵하니까. 여기 오스마르 뛰고 있어요. 이랜드에. 좋네. 그리고 브루노 실바 잘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팀들의 외국인 공격수, 수비수들 어쨌든 외국인 선수들한테 좀 기대는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K리그가 지금 붐해가지고 그다음에 K리그 2 이제 1뿐만 아니라 2도 좀 좀 관중수가 많이 늘었죠. 올라왔잖아요. 많이 나왔고 이제 물론 이제 그거 수원 삼성 영향이 좀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좀 늘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수원 삼성을 제외하고도 다들 좀 수원 삼성 보러 많이 오시나 봐요. 음. 그리고 좀 축구가 그래도 인기를 좀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 듭니다. 네, 그래서 뭐 2도 굉장히 치열하게 잘 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또 많은 관심 가지면 또 재밌게 주말에 축구를 즐길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너무 길게 했어. 자, 오프닝 그러면, 토크. 오프닝 토크 마치고 광고 네. 들으시고 저희 본 주제 또 테너 얘기 경기 얘기랑 곁들여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읽어주시죠. 네. 메인 토크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광고 좀 읽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 루카에서 나온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입니다. 자,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노란색 안경인데 이게 데이렌즈거든요. 노란빛의 루카의 데이렌즈는 인공 블루라이트의 가장 해로운 범위인 90에서 95%를 차단해 줍니다. 근데 건강에 필수적인 빛은 통과할 수 있게 또 만들어 놨어요. 오전, 오후 실내 형광등 스크린 기기 앞에서 착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인공빛이 강한 실내 및 스크린 기기를 볼 때 혹은 야간 운전할 때도 착용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루카이는 네이버 검색창에 루카이 검색하셔서 하면 바로 나오고요. 요즘 뭐 강주도 콜라보합니다. 요즘 루카이 너무 잘 나가요. 뭐 저희 광고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잘 나가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네이버에 루카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 대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충무이키 사무실은 장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녹음하는 이제 월요일이나 이제 토요일 주말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캐스트 혹은 이제 유튜브 촬영 녹음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DM이나 아니면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일반적인 녹음실보다는 또 더 저렴한 가격에 모시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 주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저희가 매주 경기 리뷰를 준비하죠. 네네네. 그래서 경기 리뷰 위주로 좀 가야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빌라 맨유를 선정을 했고 네. 준비를 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건. 리뷰 위주로 가면 망한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이 좀 적기 때문에 뭐 리뷰도 이제 할 거긴 해요. 할 거긴 한데 이제 리뷰 내용은 좀 더 적고 이제 테나 감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조금 더 양을 많이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제가 오프닝 토크를 음. 길게 해서 걱정이 됐는데 네, 다행이에요. 제가 그래서, 네.
왜 이렇게 테나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지 일단 지난 경기를 통해서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제가 오면서 이 경기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좀 찾아봤는데 전술이나 경기 내용에 대한 얘기가 전부 다 5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이제 터나우의 거치에 대한 얘기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도 뭔가 경기 얘기 조금 하고 그 뒤에 터나우 얘기로 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경기가 아스톤빌라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이번 경기였고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0대0 무승부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두 팀 모두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고 XG도 1위 두 팀 다 넘지 않는 등 솔직히 본 입장에서는 매우 힘든 경기였지 않았을까. 제가 올해 본 경기 중에 제일 좀 재미없지 않았나. 네, 저는 아무래도 좀 빅경기만 찾아보는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좀 재밌는 경기 위주로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전반전부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카톡으로 너무 재미없는데 약간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저는 어제 좀 해식을 해가지고 좀 밖에 있었는데 이 품목 들어가서 XG값 보는데 0.3, 0.4인 거예요. 참 잘못 골랐다. 야 이거 경기해도 되는 거 맞냐? 예준아 보고 있어? 이거 해도 되는 거 맞아? 그렇게 얘기했다니 카톡방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경기 내용을 좀 짧게 들어가기 전에 선발 라인업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읽어주시죠. 뭐 일단은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마르티네즈 골키퍼 나왔고 그다음에 디뉴 토레스. 와, 안 보인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뉴, 파우토레스, 에즈리 콘사 그리고 매티캐시가 뽀백을 구성했고요. 그리고 제이든 필로진과 유리 틸레만스, 로스 바클리, 레온 베일리까지 2선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저스와 와킨스가 앞선에 위치하는 4-4-1-1 포메이션을 구성한 빌라였고요.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매티캐시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왔어요. 이 선수가 아무래도 시즌 초반 아스날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콘사가 우측 풀백으로 계속해서 뛰고 그 자리를 이제 디에고 카를로스가 선발로 나오는 그런 형태로 좀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 전문 풀백인 매티캐시가 복귀함으로써 아무래도 에메리 감독은 좀 더 전술적으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디에고 카를로스가 벤치로 가고 에즈리 콘사가 센터백으로 나오는 형국으로 배치가 되었습니다. 뭐 일단은 여기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다른 포지션에 지금 중원에 좀 빈자리가 많잖아요. 네. 일단 뭐 오나나 선수 되게 초반에 잘했는데 네. 부상으로 빠져 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오나나의 대체자로 활용돼야 하는 카마라도 부상으로 그렇죠. 빠지고 이제 그다음에 또 그 대체자로 또 활용될 수도 있는 이제 맥긴도 빠지고 해서 중원에만 이제 세 명이 나가 있는 상황이라 일단은 뭐 틸레망스 바클리가 못하는 선수들은 아닌데 솔직히 중원 조합을 짜기에는 밸런스가 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어쨌든 두 선수 모두 공격적이라 맞습니다. 빌라의 좀 중원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를 깔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는 틸레망스는 그래도 그 뭐 슈팅력이나 공격력은 좀 나쁘지 않은데 패스 줄기나 이런 건 나쁘지 않은데 그 많이 안 뛰는 스타일의 성향으로 좀 기억을 하거든요. 뭐 뛰는 양도 뭐 그렇고 그리고 일단 느려요. 맞아요. 엄청 느려. 일단 느려가지고 약간 수비 커버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고 뭐 바클리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수비에 뭐 딱히 일가견이 있는 선수 전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라인업만 봐도 굉장히 이제 수비 쪽에 불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라인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이 경기 시작 전에 그래도 맨유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을까? 라는 예측도 좀 있었죠. 뭐 그나마 이제 주중 챔스 경기에서 베일리 선수가 교체 투입돼서 들어왔다가 다시 교체돼서 나갔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경기에 부상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나마 이 베일리 선수가 정상 출전한 것이 빌라 팬들 입장에서는 이 부상자 포비아에서 약간은 벗어날 수 있는 약간 안심할 수 있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맨유 라인업 살펴보자면 오나나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요. 달로, 에반스, 맥과이어, 마즈라위가 포백 구성했습니다. 3선에는 에릭센, 마이노가 위치했고요. 레시포드, 브루노 페르난데스, 가르나초의 2선 그리고 호일룬이 최전방에 위치하는 4-2-3-1 포메이션 내지는 뭐 4-4-1-1? 4-4-2? 이렇게라도 볼 수 있는 포메이션이었습니다. 뭐 일단 맨유는 뭐 전술적으로는 최근 계속해서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 경기에서 좀 주목이 됐던 건 결국 에반스와 맥과이어가 선발로 나섰다. 그렇습니다. 뭐 맨유가 센터백진에 이번 시즌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결국 에반스와 맥과이어로 이제 회귀를 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뒤에서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이렇게 수비 라인을 조금 바꾼 것이 맨유 입장에서는 약간의 포인트로 작용을 했던 경기이기도 했고요. 주중에 그 포르투 경기에서 워낙 또 죽을 썼기 때문에 30점이나 하면서 뭐 퇴장 여파가 있긴 했지만 그렇고요. 아마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 수비의 진에 엮어서 저는 3선 미드필더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3선 조합이 에릭센, 마인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벤치를 보시면은 이제 그 카세미르랑
우가르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를 둘 다 벤치에 네. 앉혀놓고 에릭센을 3선에 기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터너 감독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역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토트넘전에 다이렉트 레드카드를 받았던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추가 징계 없이 복귀했다는 것이 맨유 팬들한테는 좀 안심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항소해서 성공했죠. 네. 저는 사실 이제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범위까지 왔어요. 테나우는. 아, 터나는 아니 이런 선택을 하다니, 저런 선택을 하다니, 이제는 제가 알 수 있는 축구는 아닙니다. 네. 아니 어떻게 에릭센과 마이너를 같이 쓰죠? 아니 그리고 벤치에 카세미로와 우가르테가 왜 있는 거죠? 아니 이 조합은 이게 뭐 밸런스를 챙기는 것도 아니고 뭐 공격적으로 하자기에는 또 뭐 에릭센도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와 이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조합이지 않나. 그래도 약간 뇌피셜을 돌려보면은 일단 어쨌든 맥과이어 에반스가 나왔으니 약간 빌드업 능력이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에릭센으로 채우고, 대신 이제 어차피 그 선수들 데리고 라인 올릴 거 아니니까. 근데 수비는 누가 해요? 수비는 이제 센터백이 하는 거죠. 아니 근데 해리 메가이어와 에반스인데? 예, 이제 좀 내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러니까 커버 범위나 이런 것들이 상관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와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면 아니 뭐 그 베일리 잡으려고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발 빠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베일리는 이제 달롯이 막는다. 아, 1대1. 참 베일리 그래도 한 2명 붙어줘야 되는 선수인데. 제 기억에 레시포드가 베일리 막다가 옐로 카드 받았던 그래서 것 이제 같거든요. 윙어로 내려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왼쪽 윙어 선수가 좀 많이, 오른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이제 윙포워드들이 많이 내려와서 솔직히 포워드는 아니고 그냥 미드필더 정도로 왼쪽에 위치하는 미드필더 정도 활용이 되면서 거의 뭐 수비적으로 많이 도와줬죠. 미드필더들이. 그렇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게임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냥 팀별로 살펴보면서 좀 가볍게 프리토크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빌라 포인트부터 좀 살펴볼게요. 이번 시즌 빌라는 챔피언스 리그를 병행하면서도 리그 5위에 안착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팀 운영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번 주 미넨전에서 1대0으로 승리한 것이 상당히 좀 팀적으로 큰 의미가 남잖아요. 그래서 챔스에서도 수상하고 있고 역시 리그에서도 잘하고 있다. 이제 에메리의 빌라는 엄연한 강팀으로 분류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하지만 빡센 일정에 더해서 지금 부상자가 적지 않거든요. 많아. 특히 좀 주전급 선수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스쿼드 운용이 원활하진 않았고, 그래서 이날 빌라는 기대보다는 좀 지지부진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적으로만 보면 이제 주중 경기에 포르투랑 비겼던 네. 맨유고, 그리고 바이언을 잡았던 빌라였기 때문에 와 이거 빌라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뭐 그 경기에서 이제 모나라도 다치고 네. 뭐 이런 제이코 램즈도 다치고 막 이러면서 부상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빌라가 사실 이 경기는 좀 어렵게 출발한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시작부터 불리하긴 했죠.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빌라가 4포트에 있는 게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거네. 그래서 빌라는 되게 어려워요, 일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과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빌라는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택했습니다. 물론 빌라의 팀 컬러인 발빠른 전방 자원을 활용한 전방 압박을 섞기는 했어요. 그걸로 맨유를 약간 고전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중원 싸움을 가져가는 데 집중을 했고요. 빌드업 시에는 풀백의 전진을 활용한 2-3 그리고 2-4 전형을 구사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가 복귀하다 보니까 이 공격 전문 풀백을 공격 가담적으로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었던 에메리 감독이었고요. 좌측에 있는 디뉴 역시 필로진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그 공간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러다 보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좌측의 레시포드, 우측의 가르나초 모두 상대 풀백과 윙어를 동시에 막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비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좀 이어졌습니다. 뭐 게다가 이제 경기 하다가 전반에 또 콘사가 또 부상으로 빠지고 뭐 이러면서 되게 혼란스러웠던 빌라였는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좀 어떻게 버텨냈다? 맞아요.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홈에서 좀 승점을 따내는 데 집중하고자 안정적인 포지셔닝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고요. 수비를 탄탄히 하고 간헐적인 압박 내지는 중원 싸움에서 맨유를 좀 공략하고자 했던 에메리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이널 서드에서의 번뜩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기대 이하였어요. 그래서 이날 유효슈팅이 한 개밖에 없었고 빅찬스가 하나도 없었고 XG 값이 0.50에 그칠 정도로 사실 공격적으로 별다른 기회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어쨌든 저 레시포드 얘기 한번 해보자면, 지금 빌라 얘기하고 있는데 왜 레시포드 얘기를 하냐면, 저는 어제 경기를 보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 빌라의 윙어와 그리고 윙백들을 막아내는 레시포드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선수는 그러면 이제 수비하는 선수인가? 뭐 이제 원래 레시포드가 막 수비 가담 안 한다, 뭐 적극적이지 않다 이런 모습이 있었지만 사실 이 경기에서는 좀 수비 열심히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저는
그러면 레시포드의 예전의 장점, 뭔가 득점, 아니면 뭔가 빠른 스피드를 통해서 득점 이런 모습이 뭐 요즘 잘 안 보이긴 하지만 과연 이 선수가 이렇게 쓰이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정말 에메리가 양쪽 윙어들을 좀 수비 가담으로 적극적으로 하게끔 풀백들을 잘 활용했던 모습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레시포드가 좀 신경질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사실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2번 정도 좀 거친 파울이 있었고 옐로 카드도 하나 받았는데 현승 형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선수가 수비에 강점이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사실. 근데 뭔가 지금 맨유의 특성상 이 선수의 수비 역량이 좀 더 좀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고 이 경기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빌라가 좀 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콘사가 사이 패스를 하면서 로저스한테 기회가 나왔던 장면도 있었고 로저스와 와킨스가 이 아까 말씀드린 맨유가 3선이 없다 보니까 생기는 그 공간 거기를 잘 활용하면서 위력적으로 역습이 나가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트피스에서도 한두 장면 좋은 장면이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 막판으로 갈수록 정말 빌라 특유의 그 템포 있잖아요. 툭 주고 툭툭툭 가서 뭔가 측면에서 파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맨유가 옐로 카드를 4장인가 5장 받을 정도로 상당히 고전하긴 했는데 그 골문 앞에서의 몇 차례 아쉬움, 슈퍼초커 듀란을 넣으면서까지 골을 넣으려고 했던 그 모습에서 득점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이 빌라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듀란 있잖아요. 되게 잘하던데. 네, 요즘 뜨고 있죠, 듀란이. 듀란 진짜 잘하던데. 쟤는 큰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본인도 뭐 더 클럽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인터뷰에서 아니, 골 넣고. 근데 진짜 잘해. 저는 빌라 경기를 이번 시즌 한 2-3경기 봤나 했는데 네. 걔가 눈에 그냥 띌 정도로 잘하더라고요. 주전급은 아니지만 조커로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맞습니다. 활용되고 있죠. 그렇고 얘 득점력도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 시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빌라 얘기하면서 좀 빌라가 공격이 답답했다는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그 얘기는 반대로 놓고 보자면은 맨유의 수비는 좋았다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시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맨유도 사실 지난 FA컵 결승전이었죠. 터너 감독이 맨시티랑 상대적 강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잘 보여줬던 경기잖아요. 그 뒤로 뭔가 그때 뽕에 취해 있는지 우리 강팀이다. 우리 이렇게 해야지. 약간 이런 모습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약간 4-2-4 4-2-4 그 형태를 쓰면서 네. 좀 선수비를 좀 단단하게 하고 좀 시작하는 느낌이 있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 경기는 빌라인데 물론 이제 빌라 빌라니까 강팀이니까 잡은 빌라 강팀이다. 네. 강팀 상대로 우리는 수비적으로 나서야 된다. 위너를 울렸던 그 경기장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터너 감독 입장에서 빌라를 상대로 조금은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했었다라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날 터너 감독은 센터백 2명을 모두 교체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주중 포르투전을 보시면 리산드로와 데리흐트 조합으로 나섰었는데 이날 3실점하는 과정에서 이 2명의 센터백이 모두 실점에 크게 관여했거든요. 그렇죠. 덜리흐트 같은 경우에는 오모로디온과의 매치업에서 픽픽 쓰러지는 모습, 그래서 뭐 전혀 견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 리산드로도 처음에 추격골에 따라잡히는 장면에서 자신의 마크맨을 약간 안일하게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은 맨유 팬들의 아쉬움을 샀는데 그래서인지 오늘 경기에서는 맥과이어 에반스라는 조금 파격적인 수비 조합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좀 맨유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테나가 맨유라는 팀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왜냐면 이 맨유를 처음 맡았을 때 그때 2-3경기 동안 자신의 축구를 좀 구사해 보려고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안 돼서 라인을 내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뭔가 라인을 뭐 올린 적이 있겠지만 내 인상에 깊게 남는 건 무조건 선수비야. 그리고 역습. 역습 축구. 근데 이게 뭐 나의 편견일지도 모르겠지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테너라는 감독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어울리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 보드지는 또 보면 테너를 뭐 유임한다, 뭐 아니면 믿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제는 맨유가 스탠스를 바꿨나? 우리가 이런 팀은 아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인정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사실 말씀해주신 게 저도 비슷하게 느꼈던 게 터나가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하면은 뭔가 전술적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다고 실리를 택하면은 이건 맨유답지 않은 축구라는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쯤 되면 터나가 맨유에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이 감독이 맨유라는 클럽에 맞는 감독인가라는 생각까지 다다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실리적인 선택을 해요. 그럼 이겨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긴 게 잘한 건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빌라르다는 비긴 게 잘한 건가? 뭐 요즘 하는 걸 보면은 뭐 약팀하고 하든 강팀하고 하든 어. 거의 그냥 블록은 내려서 하고 있고 뭔가 적극적인 모습보다는 약간 수동적인 모습을 많이 또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팬분들이 좀 불만을 많이 비치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이번 경기에서도 좀 똑같이 그냥, 네. 그냥 수동적인 그런 형태로 경기가 좀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좀 설명드리자면 평소의 턴화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평소 같은 경우에 맨유는 공격진을 4명 그리고 3선 2명이 있잖아요. 이 6명을 필두로 전방 압박 기조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이로써 생겨나는 리스크가 있죠. 뒷공간 활짝 열린다. 그리고 중원 뻥 뚫린다. 네. 그래서 이런 리스크들을 안다 보니까 맨유 팬들한테 상당히 큰 비난을 받았었는데 이날은 발 느린 수비진에 더불어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빌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방 압박 전술에 대한 리스크를 안기에는 너무 컸다고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방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밀드블럭을 세워가지고 4-4-2 수비 전형을 좀 안정적으로 구축하자라는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실제로는 큰 위기 없이 경기를 무실점으로 막아냈고 중간중간 압박과 역습을 적절히 섞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로저스, 와킨스 뭐 이런 선수들의 역습에 좀 고전을 하긴 했습니다. 무실점으로 막았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터나의 이 생각이 수비적으로는 어느 정도 먹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 맨유라는 팀의 위상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맨유가 이제 어쨌든 뭐 올 시즌 딱 한 번 하고 뭐 예를 들어 네. 올 시즌 수비 축구에서 막 4강 가고 이런 게 목표인 팀은 아니니까 그래서 맨유 미래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뭐 어쨌든 부상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여러 정도 제외하고는 이번 시즌 쓸 수 있는 베스트 스쿼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스쿼드가 그래서 그런 특별한 그러니까 부상자의 신음하는 빌라를 상대로 자신의 베스트 스쿼드 어느 정도 베스트 스쿼드를 가지고 이런 수동적인 대응을 해서 수비적인 결과를 전반전에 가져왔다는 게 과연 이건 칭찬을 해야 되는가에 그렇죠. 네. 대한 이제 뭐 수비 잘한 건 당연히 좋은 거지만 왜냐면 3실점 했다가 무실점으로 바뀐 거는 좀 그죠, 뭐 좋은 며칠 점이긴 사이에. 한데 이제 네. 그게 이 방향성이 과연 이제 맨유가 가야 될 아니죠, 절대 방향성인가라고 물어보면 이제 맞다고 물어볼 사람은 별로 없어. 왜냐면 네. 이번 경기 상대가 맨시티였으면 아마 아무도 이런 말 안 했을 안 거예요. 했지. 근데 이제 잘했다 했겠지. 근데 이 부상자가 많은 많은 빌라였으니까 아니, 조금 네. 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아니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수비적으로 뭐 좋은 스탠스를 가져갔다 뭐 결과가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결정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이 팀 지금 14위예요. 그래. 언제 이렇게 돼요? 아니 14위라니까? 아니 이게 물론 시즌이 시작한 지가 별로 안 돼가지고 뭐 그럴 수 예, 있겠지만 근데 이거 아니 맨유가 그렇다고 14위를 할 정도는 아니잖아. 아니 뭐 10위권 안에 있으면 뭐 그러려니 할 것 같은데.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이제 7경기 5득점. 와 이건 예, 뒤에서 이제 2등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대한 편견일 수 있고 이거에 대한 변화를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왜냐면 너무 전성기의 맨유를 보고 자란 세대잖아. 우리는 해버지 맨유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면 14위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맨유의 상황을 제일 잘 알려주는 선수가 저는 에반스였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적 에반스야. 에반스 36살이야. 물론 이 경기에서 전반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맥과이어의 활약이 좀 더 돋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맥과이어가 아무래도 종아리 부상으로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가 되었고 에반스가 풀타임 출전했기 때문에 에반스가 이 경기에 MOM으로 네. 꼽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에반스, 뭐 메가이어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수비수들이 있죠. 그리고 또 한때 이름을 좀 날렸던 수비수들이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 같은 경우에는 국가대표 정도는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그것도 주전급 있습니다. 리산드로 그거 같은 리산드로 있습니다. 아 근데 이런 느낌 말고 여기 스쿼드의 절반 이상은 아. 주전급 베스트 11 정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예전에 잉글랜드만 봐도 아니 뭐 라이언 긱스 뭐 근데 뭐 지금도 많긴 해요. 호일룬도 주전이고. 아 호일런을 이걸 마이너도 두전이긴 하다. 뭐 그리고 부페도 네. 주전이고. 이게 달로도 그런 주전인 느낌이 것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 뭔가 에이스 같은 느낌도 안 나고 저는 이게 스쿼드도 너무 약하다 생각해요. 달로도 주전이건데 많긴 하네. 그렇죠. 아 근데 이제 저는 생각보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윙어 가르나초, 토트넘 윙어 손흥민 둘만 비교해도 아니 뭐 손흥민 선수 빼고 얘기해 봅시다. 뭐 누구 있어? 리버풀에 살라 있고, 뭐 루이스 디아스 너무 잘하고, 네. 첼시에 요즘 누구 있어? 제이든 산초 있고, 산초 있고. 아니 그러니까 산초 뭐 파머도 있고. 산초 느낌이 산초 나네. 잘합니다. 산초 잘하기 때문에 뭐 요즘 파머도 인정이야. 요즘 파머 황상적이고. 그래 예. 파머 정도는 돼야 내가 이렇게 느낌을.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파머 같은 선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선수가 나는 드는 거예요. 레시포드?
레시포드 좀 요즘 애매하잖아. 그것도 애매한 것도 좀 됐어. 맞아요. 최근에 그 한 2년 전에 한번 잘할 때 말고. 예. 네. 그래서 이 에반스 얘기를 했던 게 이어지는 게 델리우트, 리산드로, 요로가 있어요. 이거 사실상 초호화 센터백 라인이 맞거든요. 맞아요. 뭐 거의 세계적인 수준이죠 이 정도면. 네. 이름값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이 선수들이 대부분 터너 체제에서 영입된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센터백 라인업에서 에반스와 메가이어가 선발로 나왔다. 그리고 에반스가 MOM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맨유의 현 상황을 가장 대변해주는 결과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좀 뽑아봤습니다. 테나우는 왜 자기가 산 선수들을 안 쓸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에반스 자기가 산소들을 쓰고 뭐 리산드로든 아니면 데리트든 안 좋으니까 결국 교육주책으로 그냥 수비 안정적으로 가자 하고 이제 변화를 주는 건데 결국 이제 그게 그렇다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내 말을 내가 수정하는 꼴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저는 이 테나에 대한 선택이 이렇게 어느 스탠스를 가지고 이 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어린 선수들로 우리가 개편하겠다라고 하면 에반스는 빠져야죠. 에반스는 없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뭐 스쿼드가 지금 뭐 리빌딩 하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 뭐 요로가 이제 어린 선수로 영입이 되긴 하지만 전체적인 이제 영입 기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성적을 내서 뭔가 챔피언스리그에 가겠다라는 기조였죠 일단 이번 시즌 맨유는. 물론 시즌이 끝나면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 올라올 거예요. 안 올라오면 이상한 팀이지. 14등은 아니겠지. 14등은 아니겠지. 근데 이 스쿼드만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스쿼드인가라고 물어보면 이건 이제 스쿼드 자체가 약해졌어요. 스쿼드 자체가 그래요? 너무 약하다. 풀주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아스톤 빌라한테도 조금 밀려 보이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이게 1조 박은 스쿼드라니까요. 네. 그리고 와킨슨과 호일만 비교해도 와킨슨이 압도적으로 잘하죠. 네. 와킨슨이 훨씬 잘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얘기를 좀 마무리하고 터나 거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자면 일단 이날 전술적으로도 좀 이해 안 가는 포인트들이 몇 개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에릭센을 3선에 기용하면서 뭔가 빌라와의 중원 싸움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 그리고 역습을 주로 시도한다지만 측면 연계 같은 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수비를 어느 정도 잘 해놓고 나서도 그런 속공이라던가 측면 공격에서 상당히 좀 부진했던 모습, 그리고 파이널 서드에서 지르크지와 호일룬이 상대 박스 안 터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공격 전술이 사실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비에서는 터나의 선택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으나 공격 전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웠던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가르나초와 레시포드가 공격적에서 조금 아쉬웠다? 가르나초 그 마지막 거는 좀 그거는 그래서 뭔가 터나의 공격 전술과 맨유 공격진의 개개인의 능력들이 합쳐지면서 공격에서는 이 경기에서도 전혀 해답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재미없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나가 계속 이제 약간 4-4-2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포메이션 4-2-3-1로 나오지만 수비도 4-4-2로 하고 네. 거의 보면 4-4-2 형태로 취하는데 뭐 그다음에 넓게 보면 막 4-2-4-0으로 해서 막 다 내리고 그렇죠, 뭐 이런 그렇죠.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단적으로 비교는 어렵지만 제가 지금 FC25 최근에 나와가지고 맞아. 게임 네. 열심히 하고 게임이요? 있는데 네. 거기서 이거랑 똑같은 전술 쓰거든요. 근데 누가요? 터나가요? 제가 형이요? 게임에서 똑같이 사용하는데 근데 이 전술 그러니까 진짜 비슷해요.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네네네. 이런 전술에서 가장 제가 게임을 해보면서 느낀 건 게임이지만 그래도 현실을 좀 잘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은 이 전술을 사용하면서 느낀 건 이건 공격수가 존나 잘해야 되는 전술이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수비는 전술적으로 보완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공격 상황에서는 공격수가 혼자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3-2-4-1이나 이런 것처럼 뭔가 형태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렵고 공격수가 개인 능력으로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과연 그래서 좀 볼 캐리드 이 전술을 쓰려면 일단 공격수가 공을 직접 운반하는 능력도 뛰어나야 되고 미토마 어때요? 뭐 연계도 뛰어나고 뭐 그런 좋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손흥민 쓰는데 그래서 손흥민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미토마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윙어에도 이제 결국 개인 능력으로 뚫어낼 수 있는 선수, 그다음에 수비감도 잘해줘야. 하여튼 어려운 전술이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그 뭔가 공격을 잘하기 위해서는 되게 어려운 전술이란 거죠. 저는 이제 레시포드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이 선수가 너무 오래 기다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전술에서 레시포드가 여기 있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면은 뭐 물론 이제 레시포드가 이 경기에서 중앙으로도 많이 들어오고 뭐 슈팅도 몇 개 때리고 그랬는데 결국 골자는 이 왼쪽 측면이 넓게 빠져서 넓이를 제공해주고 수비가든 열심히 해주고 약 딱 지금 레시포드 자리에는 박지성 들어가면 고트인 자리예요. 고트지.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지금 레시포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또 궁금한 그거예요. 그러면 이 양쪽 윙어들이 수비적인 가담을 많이 해주면 그럼 골은 누가 넣어? 그럼 전방에 선수 그러니까 저만 알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호일룬 있고 호일룬 지금 뭐 근데 호일룬이 득점해주는 선수야? 아니죠. 그렇죠.
그럼 이게 멤버 조합이 이상하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브랜드 보면. 그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혼자 뭐 어시도 하고 골도 하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볼 땐 뷔페 보고 알아서 다 하라는 느낌이야. 이거 왜냐면 호일룬도 압박을 해주면서 윙어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윙어들은 수비하고 있고 호일룬은 압박하고 있고. 그럼 뭔 조합이야? 이건 뭐 뷔페가 뭐 알아서 하라는 건가? 뭐 그렇다고 이제 중원에서 많이 올라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마이노가 좀 도와주긴 하지만 이 경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뭐 이게 마이너가 박스 에릭센이랑 타격- 연계가 에릭센 돼- 옆에 있는데 지금 걱정되지 나가는 순간부터 지금 에릭센 형 지금 그래서 당할 것 같은데. 지금 경고 다 받았어요 중원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만약에 마이너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을 뺏은 다음에 에릭센 쪽에 대한 압박만 가하면 이거 끝나요. 이거 에릭센 수비 가담을 잘하는 선수가 아니야. 이게 상대가 빌라면은 사실 빌라의 장점이 아무래도 수비 전환 아니면 공격에서의 그런 역습, 중원 싸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그런 포인트들에 있어서 터너 감독이 대책을 준비한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틀만 짜고 나온 듯한 느낌이 강해가지고 전술적으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고 정말 이 공격진들을 가지고 어떻게 역습을 할 건지에 대한 이런 허술한 공격 전술과 이런 개개인 능력이 부족한 공격진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좀 보여줄지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맨유로 조금 저는 지적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맨유가 못하는 게 정말 터너 때문인지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스템의 문제다. 네, 저는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 문제 있다. 그건 당연한 거고. 다 문제. 이거 터너도 잘못이 있다. 당연한 거고. 이거 터너도 잘못. 아니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짜진 않죠. 왜냐면 터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맞아. 시즌의 감독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여름 이적 시장 뭐야? 지금 6번째인가? 6번째? 이적 시장만 따지면 지금 3년 차죠? 6번을 보냈죠. 6번이나 보냈고 사실 자기가 사달라는 선수를 사줬어. 근데 사준 선수의 조합을 보면 이러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난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즉 팀을 라인업을 짤 때 이 선수들의 연관성이나 연계성.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건 연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제가 최근에 브라이튼을 조금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뭔가 팀 컬러나 아니면 포지션에 있어서 되게 그런 뭐라고 할까요? 그런 시스템이나 그런 프로젝트를 되게 잘 짜오는 감독을 데려오고 또 그게 팀 단위로 되게 잘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도 시스템의 한 부분이죠, 완전히.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윙어는 원온원이 확실하게 되는 민테나 뭐 미토마 이런 선수들을 구성을 해놓고 아니 풀백은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선수들을 해놓고 뭐 중원은 어떤 유형, 스트라이커는 어떤 유형 이렇게 데려오는 게 일반적인데 맨유는 사실 돈은 돈대로 썼는데 뭔가 스타일도 일관되지 않고 전술도 일관되지 않고 그렇다고 돈 쓴 선수들이 잘하지도 않고 좀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맨유의 이 방향성이 지금 리빌딩에 있는 건지 윈나우에 있는 건지 이런 거조차 좀 파악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 같아. 물론 저는 또 하루하루 먹고 살고 나름의 일주일을 방향성은 쓰시나? 있다고 생각해. 나름의. 왜냐면 뭐 스트라이커도 결국 호일룬 지르크지 관통하는 딱 점이 있고 그리고 센터백도 뭐 데리우트나 리산드로나 뭐 아니면은 뭐 요로나 뭐 관통하는 지점이 있잖아요. 빌드업 잘 되고. 네. 그 윙어는 뭐예요? 윙어는? 윙어는 이제 안토니 그러니까 이렇게 할 말이 없어. 안토니부터 얘기하는 그러니까 레시포드는 원래 있던 선수고 가르나초는 이제 등장한 선수니까. 뭐 아마드 이제 디알로 뭐, 있고. 안토니 뭐 디알로 어쨌든 가르나초 이렇게 젊은 선수들 위주로. 젊은 선수 위주고 이제 안토니는 이제 조금 왜 데려가니까 거기 안토니는 좀 시스템에서 벗어난 선수고. 나는 그렇게 윙포워드는 그런데 뭐 그리고 중원도 결국 우가르테나 카세미로나 또 비슷한 점도 있고. 근데 또 쓰지도 않아. 쓰지도 않아. 근데 문제는 이제 뭐 어쨌든 저는 영입은 스타일을 어느 정도 정해놓고 영입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영입을 해서 선발 라인업을 펼쳐보면 안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스타일은 있으나 어떤 선수를 살 건지 계획은 있었으나 그 선수를 합쳤을 때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감독과 소통을 과연 한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뭐 브라이튼 예를 들었으니까 이어보자면 브라이튼의 목표를 가진 팀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면서 셀링도 하고 뭔가 이렇게 팀을 유지하는 팀이면은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영입 비주얼이 인정할 부분도 있겠는데 사실 맨유잖아요. 제가 여기 녹화 오면서 봤던 영상이 그 스콜스가 경기 리뷰하는 걸 봤는데 호일룬한테 20골 기대할 수 있습니까? 뭐 지르크지한테 20골 기대할 수 없죠. 있습니까? 하다못해 뭐 레시포드 가르나초가 15골이라도 넣어주겠습니까?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선수들한테 들어간 돈이 2천억 3천억이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거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영입 기조나 뭔가 영입의 방향성이나 터너한테 영입 전권이 있는 건지 뭐 보드진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쓴 선수가 이제 호일룬 정도가 좀 큰 돈을 쓰고 영입됐고 그다음에 뭐
다 돈 써서 영입한 선수는 지금 없어요. 근데 이게 베스트를 있어. 근데 근데 벤치 있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또 라인, 그러니까 뭐 에릭센 정도를 제외, 에릭센이 뭐 빠지고 우가르트 정도 들어가면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말이 센터백 들어가고. 저는 뭐 말 끊어서 미안 죄송한데 전 이 조합이 안 맞다 아예 안 맞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반전을 선발 라인업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처음에 드는 생각은 이게 에릭센, 마이누, 에반스, 메가이언의 수비에 대해서 부담이 좀 생기겠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수비를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에반스하고 메가를 왜 쓴 거야? 그러니까. 데리티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수비가 더 좋은 사람. 아니 차라리 린데로프를 쓰던지. 그러니까. 수비가 더 좋은 수비수를 넣으면 수비를 더 할 거 아니야. 근데 왜 이걸 이렇게 박아놓고 애들 윙어들 보고 그냥 수비하라고 해? 그러니까 플랜 A를 이루기 위해서 어. 돈을 쓰고 영입을 하는 거잖아요. 내 감독이 이런 전술을 원하네. 그럼 이 자리에 맞는 선수는 뭔가. 그래서 돈을 써서 데려오는 게 정상적인 축구 클럽인데 그렇게 돈을 써서 데려온 애들은 벤치에 앉혀놓고 라인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왜 하냐고. 결국 지금 이제 이 경기 기준 빌라전 어. 기준의 맨유의 라인업을 봤을 때는 오히려 후보 선수가 더 강해 보이고 네. 결국 이제 아까 제가 뭐 다 쓸 수 있는 거의 베스트 라인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다 맨유 후보까지 합쳐서 쓸 수 있는 라인업을 말씀드린 거고 베스트 11 봤을 때는 좀 이상한 선택이긴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라인업이 이해가 안 돼요. 이러고 만약에 우리 K리그처럼 U22세가 있어. 그 한 15분 뛰고 바꿔야 돼. 이러면 이해가 되지. 그럼 가르나초가 있어도 되지. 근데 이게 이상하잖아. 왜 데리트하고 몸에 안 좋은가?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나? 물론 이제 안 되네. 뭐 유로파지 지금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뭐 로테이션을 돌려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이게 비겼어. 그러니까 이렇게 라인업을 짜고 비겼으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러니까 펜코에 가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않아줘서 고맙다. 이걸 빌라가 만약에 크게 이겨버렸으면 아마 터너가 바로 애매하죠, 변직이 됐을 그러니까.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아서 이제 좀 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게 됐죠. 이게 겉으로 보면은 빌라라는 강팀을 상대로 맨유가 그래도 무승부를 꾸역꾸역 따냈구나. 그냥 그 정도로 하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일단, 말씀드렸듯이 빌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그다음 맨유의 뭐 라인업 자체도 이제 정상적으로 쓸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부상으로 나갔고 이러면 뭐 말을 안 하죠. 근데 이제 쓸 수 있는데 그런 주요 선수들을 안 쓰고 이렇게 좀 허무하게 비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공격적으로 갔으면은 뭔가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팀 왜 이렇게 됐냐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맨유에 대한 문제 계속 얘기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터너의 거치에 대한 얘기만 딱 할게요. 아웃. 맨유가 최근 공식전 5경기에서 4무 1패입니다. 이제 팰리스 원정 0대0, 트벤테 홈에서 1대1, 토트넘 홈에서 0대3, 포르투 원정 3대3, 빌라 원정 0대0. 이게 유로파가 중간중간 껴있는 일정이라서 빡빡한 거 당연히 인정합니다. 뭐 사실 뭐 포르투 원정 이런 거 부담스럽죠. 하지만 최소 2, 3승은 챙겼어야 하는 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결과를 떠나서 그냥 내용 자체가 팰리스전 보셨죠? 내용도 그렇고 내용이 역겹다. 그리고 빡빡한 일정 솔직히 말하면 원투데이 합니까? 이거 한 10년째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터너 챔스 4강 간 감독.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아니 뭐 일정 빡빡한 거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엄청 빡빡한 거 알겠고 또 아니 이 라인업을 봤을 때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예 테란 안 될 것 같아. 그냥 나가야 될 것 같아. 이건 안 돼. 이건 아닌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지금 리그 성적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14위. 그다음에 유로파 리그도 지금 2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1위 뭐 이렇게 돼 있고 뭐 지난 시즌 FA컵 우승하면서 잔류를 하긴 했지만 재계약도 했어요. 잔류만 한 게 아니라 잔류 재계약까지 했고 그리고 이번 시즌에 그래서 야심차게 시작은 했는데 지금 뭐 분위기는 되게 안 좋고 그래서 테란 거치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뭘 받아줘. 야 맨유 빨리 나가. 왜냐면 아니 시즌이 뭐 시작한 지 그리고 별로 되지도 않았는데 뭐 체력적인 여파로 고민해. 이 경기가 약간 또 의미가 있었던 게 맨유 쪽에 고위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어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맞아요. 지금 글레이저도 미국에서 왔대요. 이게 화요일 전, 그러니까 현지 시각 기사를 계속 보면은 48시간 이내로 보드진 회의가 있다고 해요. 아마 터너 경질에 대한 사안을 논의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빨리 해. 이제 뭐 레드클리프, 뭐 글레이저, 퍼거슨도 왔거든요. 뭐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정말 이제 터너의 마지막이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거 진짜 빨리 잘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기사들을 보면 근데 약간 상반된 의견이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비드 온스테이는 또 스테이 얘기하기도 있기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맨유에 좀 소스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 세뮤엘 러커스트라는 기자는 오랜만이다, 이제 오랜만. 맨유가 테나 감독의 대체자로 투엘을 알아보고 있다. 뭐 투엘? 이런 얘기도 하고. 투엘.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아까 뭐 예준이가 말했던 온스테인은 네. 보드지는 자를 생각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약간 갈리는 부분도 있죠. 투엘은 좀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뭔가 계속해서 감독 후보군이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샤비 얘기도 있고 토마스 프랭크 얘기도 있고 뭐 토마스 투엘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우스게이트 기사도 봤던 것 같은데 포스테글루. 갑자기. 밀어볼게. 왜냐면 이 사람 일관성 있어. 이 사람 그리고 팀 잘 만들어.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아. 잘 만들어? 잘 만들었지. 일관성 있잖아. 그래도. 2부에서 이건 토트넘 얘기 안 이건- 합니까 오늘? 맞아. 2부 토트넘 얘기구나. 포스테글루 좀 농담이고. 네. 근데 투엘도 이런 맨유와 같은 팀에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초반에 좀 잘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저는 처음 오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처음 오면 왜냐면은 잘하지. 이 사람 잘했으니까 원래. 이 사람은 반사였고. 결국 이제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아내는 건 그러니까. 능한 상황이 맞아요. 능한 사람이라. 근데 문제는 오래 하면 네, 이제 그치. 문제가 될 네. 뿐이지. 근데 뮌헨에서는 시작부터 안 좋기는 해가지고 근데 거기는 뭐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팀을 이제 문제를 만든 거잖아요. 그쵸. 사실 뮌헨에서는 뭐 보드진과 뭔가 이적 시장에 대한 상반된 의견도 있었고 삼선 문제에 대한 것도 계속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우가르테가 있는 맨유에 와서는 좀 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을까 싶은데 또 모르겠어요. 포터 포터 쉬고 있네. 포터 쉬고 있죠. 포터? 근데 포터는 잉글랜드 윙어가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포터가 잘하려면. 포터? 그렇네. 근데 포터가 포터도- 잉글랜드 국대하고 싶다는 얘기를 옛날 조금 소문이 도니까 이거 어렵네. 아니면 이제 뭐 진짜 사우스게이트? 근데 사우스게이트 싸게? 축구에 어울릴 수도 있지. 응. 근데 문제는 이런 맨유 축구의 마니아가 다시 또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하자면 지금 맨유가 부상자도 많고 일정도 빡빡한 것은 맞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승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와중에 득점도 너무 없고 경기력도 개판이라서 팬들은 지금 속타는 상황이라 아마 터나우의 끝이 다다를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터나우 경기 리뷰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거 부상 뭐 돌아올 선수 있나 요로 말고? 없어. 루크쇼? 이게 스쿼드가 이상하다니까 룩션 지금. 뭐 원래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게 보니까 빌라가 멤버가 더 좋네. 빌라가 멤버가 더 좋네. 빌라 지금 더글라스 루이스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스쿼드가 짱짱해요. 여기 부엔디아도 있고 이러네. 뭐 그래도 이름이 한때 날렸던 선수도 있긴 있네. 네,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첼시랑 맨유 경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터나가 버텨서 제가 그 경기를 리뷰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 첼시 경기예요? 아니야, 11월 초가. 11월 초. 네,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나가냐 안 나가냐 그게 중요할 것 첼시한테 같아요. 근데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경질 하면은 A 매치 기간에 좀 결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야지 그때. 근데 또 근데 스테이 이게- 하면은 그때까지는 갈 것 같기도 하고. 이게 근데 또 그림이 웃기게 된 게 지네들이 재계약 박아놓고 DN들이 자르는 그림이 좀 보던 입장에서 원하지 않는 좀 그림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그런 거 있지 않았을까? 뭐 FA컵 우승 시 재계약 연장. 그런 게 있으면 이미 나왔겠죠. 왜냐면은 그 우승 당시가 우승 결승 직전에도 뭐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무슨 CT 잡은 건 좀 크긴 컸다 그때. 근데 그것도 솔직히 후루꾸로 그냥 한 방 어떻게 해서 잡은 거예요. 수비 축구 해가지고. 인생이 원래 후루크 한 방이면 뭐 재계약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난 시즌 첼시가 지난 시즌 아니죠. 한 지지난 시즌 말부터 지난 시즌 초까지 제가 첼시는 중위권 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뭔가 스쿼드도 그렇고 기조도 그렇고 감독 전술도 그렇고 이제는 강팀이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정도 팀이 됐다라는 얘기를 정말 자주 했는데 맨유도 이 기로를 잘 못 견뎌서면 이미 중위권 수준에 있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어울리는 팀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첼시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되고 바뀌었어. 네, 그러니까요. 그걸 잘 넘겼어 첼시는. 그러니까 이거 잘 넘겨야 된다. 근데 결국 오케이, 이제 오케이. 이렇게 넘긴 데는 결국 마레스카라는 감독이 네.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예를 첼시는 들어 잘 넘겨야 뭐 예를 돼. 들어 첼시가 이번 시즌 포티치는 나쁘지 않은데 그렇지. 포티치노 한 그렇지. 시즌 더 했으면 이거는 이제 그치, 아마 거의 이제 맨유랑 같이 놀고 있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가델리네? 네. 가델리 됐네? 그러니까 첼시는 아무래도 뭔가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젊은 감독 데려오고 젊은 스쿼드를 구상을 해서 리빌딩을 하겠다고 기조를 그래, 정행해 그것도 컨셉이 버렸잖아요. 또 근데 이제 있지. 맨유는 약간 확실하게. 애매한 거는 지금 뭐 요로 같은 어린 선수 사오지만 갑자기 이제 데리에타가 늙은 선수 아닙니다만 뭐 데리에타 같은 직전감이지, 이미 직전감. 이제
검증이 끝난 선수도 데려오고 뭐 그다음에 카세미르에 의해서 이제 우가르테 뭐 이런 선수도 데려오고. 그러니까 카세미르 그때 데려올 수 있었다 보는데 참 내보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그러면? 모르겠다. 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첼시가 했던 것처럼 리빌딩 기조를 정했으면 그 자리에 맞는 감독이 터나흐인지 이제 결정할 차례가 왔다. 아니야. 이 타이밍을 되게 잘 넘겨야 될 겁니다. 경험담입니다 이거는. 이건 난 이렇게 하면서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세게 별로 얘기해 본 적 없는데 테나는 진짜 아닌 것 같아. 그다음에 일단은 너무 이 프리미어리그라는 이 산업에 도움이 안 돼. 어? 재미가 없어. 메뉴가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람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좋은 영향을 원래 끼쳐야 돼. 왜냐면 축구 비싸잖아요. 티켓도 비싸고. 그다음에 우리 스포티비 결제해서 보면 얼마나 비싸. 야, 보는 사람한테 이 보는 만큼 즐거움을 뽑아내 줘야 되는데 그게 어쨌든 저는 뭐 성적을 내고 이런 것도 결국 다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거든요. 팬들한테 팬들이 투자한 값을 좀 맞아요. 리턴으로 좀 기쁨을 주기 위해서 기쁨이나 재미를. 콘텐츠니까. 근데 콘텐츠가 재미없으면 어떡해요. 그리고 올드 트래버드 도감도도 나왔는데 새로운 거. 그 새로 맞춰서 네, 감독도 도감도 한번. 결국 이게 리스트 뽑아서 산업에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팀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리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선수들 개개인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도움이 안 되니까 빨리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 왜냐면 내가 볼 때는 좀 터질 만한 선수들은 좀 있어. 가르나초 이런 데 스텝업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다음에 허율도 결국 이제 그 정도 이적료가 책정된 데는 이유가 있고. 그래. 마이누도 한번 터질 때가 뭐 리산드로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잘 뛰고 있잖아요. 뭐 데리에트도 요즘 뭐 국대에서 개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재능 있었던 선수고. 왜 맨유 얘기를 하는지 알겠다. 재밌네. 예. 깔 게 많아. 깔 게 많아. 재밌어. 깔 게 많아요 지금. 작년에 첼시 깔 거 한 2시간 나왔어요. 한번 까면. 왜 시간 가는지 모르고 계속 하고 있어. 까기 시작하면 계속해. 네. 이번 주에 뭔가 결정이 나오면 또 저희가 또 다뤄야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자 1부 이렇게 정리해보고 1부 진짜 길게 했어. 1시간 반 한 거 같은데. 2부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토트넘 얘기 잠깐 하고 뭐 이제 예정에는 없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경기를 해가지고 안 다룰 수가 없어서 준비했고 그리고 이제 한국 선수들 얘기 잠깐 하고 마치도록 오늘 좀 하겠습니다. 늦게 끝나겠다. 네, 2부 바로 넘어가시죠. 네.